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2차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역 당국이 수도권 밖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걸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지만 이미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향후의 양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확진세가 나왔다라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대전, 충남 그리고 이제 전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상은 아무래도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인 확산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감염원과 또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고요. 격리 조치를 하는데도 이렇게 전국에서도 곳곳에서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숨은 감염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다수의 숨은 감염자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 숨은 감염자,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 이러한 감염자들이 한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나타냈고 이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수도권 외 지역인 대전과 충남, 전북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해외 유입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는 하루 평균 환자가 2자릿수로 늘었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분석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을 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돼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다시 국내로 재유입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감염돼 있는 해외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건데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각 지자체와 방역 사각지대 점검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아직까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큰 어떤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전 같은 경우가 이제 크게 이제 최근에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화된 어떤 방역 조치를 타 지자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강화된 방역 조치만으로는 현재 이런 특히 수도권 내에서의 확진세를 잠재우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산세의 가장 큰 요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은 감염자거든요. 근데 강화된 방역 조치만으로는 숨은 감염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적절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역부족이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등교 수업 중단을 포함해서 예전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가능하면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근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경제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등교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온라인으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게 맞고요.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에는 어떤 강화된 방역 조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어떤 특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선제적인 진단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알려져 있는 거는 서울권에서는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과거에 크게 그 확진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10,000건 이상의 진단검사를 하루에 수행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수행을 해야지만 증상이 없는 또 굉장히 경미한 이런 감염자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진단 검사를 포함해서 수면 감염자를 찾기 위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WHO는 현재 약 200여 종의 백신 후보 물질이 연구되고 있고 올해 말이면 코로나19 백신 한두 개가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국내외 백신 개발 어디까지 와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WHO에서 올 연말에 한두 개 정도의 백신 후보 물질, 그러니까 상용화가 가능한 후보 물질이 도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그러니까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는 실제로 임상 단계를 다 진행해봐야 합니다. 중도 탈락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속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뭐 많은 연구 그룹들이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200 어떤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로 이제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단계나 아니면 전임상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임상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연구가 최종적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결과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한동안 적어도 올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빨라도 내년에는 넘어가야지만 어떤 상용화된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백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백신 접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형평성이 부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러니까 방역 당국 포함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우선순위는 일단은 고위험군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높은 층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린이 청소년들. 왜냐하면 어린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부작용,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른바 얘기했던 괴질이라고 하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그다음 차순위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백신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능이 완벽하지 못하면 백신이 오히려 감염은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증식을 하는데 임상 증상을 감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숨은 감염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어쨌든 효능적인 면을 다 떠나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증인 거를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추가적인 거는 뭐 AD라고 해서 백신 효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감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 스스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